안녕하세요. 숨겨진 세계사입니다. 오늘은 제국주의 시리즈의 6번째 편 아프리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편들에서 유럽이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아프리카인을 대서양 너머로 실어 나르고 인도와 중국을 짓밟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에서 제국주의의 본질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아프리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륙 하나가 통째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찢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세계 지도를 볼 때 이상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국경이 자로 그은 것처럼 직선입니다. 유럽은 구불구불하고 아시아도 구불구불하고 아메리카도 산맥 따라 강 따라 구불구불한데 왜 아프리카만 직선일까요? 답은 140년 전 어느 하루에 있습니다. 1884년 11월 독일 베를린. 유럽의 14개 나라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벽에 거대한 아프리카 지도를 걸어놓고 자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의에 아프리카인은 단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대륙의 운명이 결정되는 자리에 주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어진 선이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프리카를 찢고 있습니다. 지도 위의 직선, 아프리카가 찢어진 날입니다. 지도 앱을 열어서 아프리카를 한번 보십시오. 국경이 이상합니다. 이집트와 수단 사이, 알제리와 말리 사이, 리비아와 차드 사이. 모두 자로 그은 것처럼 완벽한 직선입니다. 수치로 보면 아프리카 국경의 약 44%가 직선이거나 경도, 위도선입니다. 다른 대륙은 다릅니다. 유럽은 피레네와 알프스 같은 산맥을 따라, 아시아는 히말라야와 메콩강을 따라 국경이 구불구불합니다. 수백 년 동안 민족이 이동하고 부딪히고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선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국경은 누군가 책상 위에서 자와 연필로 그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책상이 놓여있던 곳이 독일 베를린이었고 1884년 11월의 일이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대영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이 인도와 중국에 무슨 짓을 했는지, 떠나면서 어떤 시한폭탄을 심어 놓았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영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달려들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들이 마지막으로 눈을 돌린 대륙이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강들끼리 서로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어디를 차지할 것인가? 이 다툼이 유럽 안에서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모여서 규칙을 정하자. 아프리카를 질서 있게 나누자. 공식 명칭은 서아프리카 회의. 하지만 역사는 이 회의를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프리카 분할 회의. 참가국은 14개국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오스만 제국, 그리고 대서양 건너 미국까지. 당시 세계에서 힘 좀 쓴다는 나라는 다 모인 겁니다. 이 명단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도, 어떤 왕국도, 어떤 부족도 단 한 명의 대표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대륙의 운명이 결정되는 자리에 주인은 없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아프리카인을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로 봤습니다. 외교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회의실 풍경은 이랬습니다. 벽에 걸린 거대한 아프리카 지도, 그 앞에 양복을 입은 유럽 외교관들, 손에는 자와 펜. 이 선 위쪽은 프랑스가, 이 선 아래쪽은 영국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포르투갈이. 아프리카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 땅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 위에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해진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효적 지배, 유럽어로 Effective Occupation. 뜻은 간단합니다. 지도에 선만 그어놓는다고 식민지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땅에 가서 행정조직을 세우고 깃발을 꽂아야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진짜로 만든 건
경쟁이었습니다. 먼저 가서 깃발 꽂는 나라가 임자. 이 한 문장이 이후 30년간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내륙으로 미친 듯이 달려드는 이유가 됐습니다. 프랑스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영국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독일이 동쪽으로 뻗으면 포르투갈이 막으려고 나섰습니다. 탐험가들이 내륙으로 들어갔고 선교사들이 뒤따랐고 군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깃발이 꽂혔고 조약이 맺어졌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 광풍을 역사는 아프리카 쟁탈전이라고 부릅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1884년 이전 유럽이 지배하던 아프리카 영토는 약 10%였습니다. 대부분 해안의 거점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뒤인 1914년 아프리카 대륙의 90% 이상이 유럽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10%에서 90%로 30년 만의 변화입니다. 끝까지 독립을 유지한 나라는 두 곳뿐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는 1896년 아두아 전투에서 이탈리아군을 물리쳤기 때문이고 라이베리아는 미국이 해방된 노예들을 정착시켜 세운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모든 아프리카 땅이 유럽 열강의 깃발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어진 경계선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1960년대에 아프리카 나라들이 독립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경을 그대로 뒀습니다. 식민지 시절의 국경을 그대로 받아 독립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국경을 다시 그으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더 큰 혼란과 전쟁이 일어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63년 아프리카 통일기구는 선언합니다. 식민지 시대의 국경을 존중한다. 유럽이 그은 선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84년 베를린에서 자와 펜으로 그은 선이 21세기 세계 지도에 남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보는 그 직선들이.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하필 1880년대에 유럽이 아프리카에 달려들었을까요? 그 전까지는 수백 년 동안 해안에만 머물렀는데 왜 갑자기 30년 사이에 대륙 전체를 집어삼켰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1880년대 이전의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유럽이 점령한 곳은 해안선 몇 군데뿐입니다. 포르투갈이 앙골라와 모잠비크 해안에, 프랑스가 세네갈 해안에, 영국이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발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내륙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그랬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이 1492년인데 그 뒤로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집어삼켰고 인도를 차지했고 동남아시아를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아프리카, 배로 며칠이면 닿는 아프리카 내륙은 400년 동안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들어가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내륙에는 유럽인에게 치명적인 질병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라리아, 황열병, 수면병. 유럽인은 면역이 없었습니다. 19세기 초까지 서아프리카에 간 유럽인의 사망률이 도착 첫 해에 50%였습니다. 100명이 가면 1년 안에 10명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내륙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백인의 무덤. 군대를 보내도 전투로 죽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상인을 보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해안에 거점 하나 두고 현지 상인들과 거래하는 정도가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상황이 바뀝니다. 세 가지 변화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약이었습니다. 퀴닌이라는 말라리아 치료제가 1850년대 이후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인들은 매일 퀴닌을 복용하면서 아프리카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백인의 무덤이 깨진 겁니다. 두 번째는 무기와 교통이었습니다. 증기선이 아프리카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콩고강, 나이저강, 잠베지강이 유럽인의 고속도로가 됐습니다. 후장식 소총과 맥심 기관총. 이 무기들은 아프리카 전통 무기와 화력에서 비교가 안 됐습니다. 소규모 부대로도 수천 명 규모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1869년 수에즈 운하 개통입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아프리카를 빙 돌아야 했는데 이제 지중해에서 홍해로 바로 빠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이길 수 있게 됐고, 지나갈 이유가 생겼다. 이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럽이 아프리카에 달려든 진짜 이유는 산업혁명이 만들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유럽 공장들은 엄청난 속도로 물건을 찍어내고 있었는데 원료가 부족했고 팔 곳도 부족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1867년 남아프리카 킴벌리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됐습니다. 1886년에는 요하네스버그에서 거대한 금맥이 발견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금광이었습니다. 콩고의 고무는 자전거와 자동차 타이어 수요가 폭발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구리, 주석, 팜유, 카카오, 커피, 산업에 필요한 것이 아프리카 땅 아래 숲속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공장이 찍어낸 공산품을 팔 시장으로도 아프리카의 수억 인구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1861년에 이탈리아가, 1871년에 독일이 통일됩니다. 유럽 한복판에 새로 등장한 이 두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식민지가 있어야 강대국이지.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원래 식민지 확장에 미온적이었지만 국내 여론과 경쟁 압력 때문에 결국 아프리카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왕 레오폴드 2세. 이 사람이 중앙아프리카 콩고 지역을 개인적으로 차지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이 긴장했습니다. 작은 벨기에가 저렇게 거대한 땅을 차지하면 균형이 깨진다. 그렇다고 전쟁을 벌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 긴장이 한계에 달했을 때 비스마르크가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규칙을 정하자. 전쟁 없이 나눠 갖자. 그 회의가 일장에서 본 1884년 베를린 회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의 14개국은 베를린에서 자와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그 선이 실제로 아프리카 땅 위에 그려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서부터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1장에서 봤듯이 베를린 회의 이후 30년 만에 아프리카 대륙의 90%가 유럽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도 위에 유럽인이 그은 그 선들 말입니다. 이 경계선들의 특징을 수치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국경의 44%가 직선이거나 경도 위도선입니다. 30%가 원호나 곡선입니다. 강이나 산맥 같은 자연 경계를 따른 것은 26%뿐입니다. 유럽 외교관들은 지도 위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 밑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어떤 왕국이 있었는지, 어떤 언어와 문화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열강들끼리의 세력 균형. 그 결과 두 가지 비극이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한 민족이 여러 나라로 쪼개지는 것.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민족이 한 나라에 강제로 묶이는 것. 첫 번째 비극부터 보겠습니다. 소말리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종교,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이 민족은 지금 4개 나라로 쪼개져 있습니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지부티. 베를린 회의 이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각자 이 지역을 나눠 가지면서 생긴 일입니다. 같은 핏줄이 4개의 여권을 가지고 4개의 다른 정부 아래 살게 된 겁니다. 1960년 소말리아가 독립했을 때 이들의 꿈은 대소말리아였습니다. 흩어진 소말리족을 하나로 모으자는 것이었습니다. 국기에 5 꽃짓잔별을 그려 넣었습니다. 5개 지역의 소말리족을 상징하는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영토를 가져오려면 전쟁을 해야 했고, 실제로 1977년 에티오피아와 전쟁을 벌였다가 패배했습니다. 소말리족은 지금도 4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요르바족도 비슷합니다. 서아프리카의 큰 민족 집단인데 나이지리아, 베냉, 토고에 걸쳐 살고 있습니다. 에웨족은 가나와 토고로 쪼개졌습니다. 마사이족은 케냐와 탄자니아로 나뉘었고, 투아레그족은 알제리, 말리, 니제르, 리비아, 부르키나파소 5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도 위의 선 하나가 수백 년 이어진 공동체를 쪼갠 겁니다. 두 번째 비극이 더 심각합니다.
서로 다른 민족이 한 나라에 강제로 묶이는 것.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루안다입니다. 이 작은 나라 안에는 두 민족이 삽니다. 후투족과 투치족. 인구의 85%가 후투족, 14%가 투치족입니다. 원래 이 두 집단의 구분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지역에 살았고 통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차지한 벨기에가 두 집단을 공식적으로 분류했습니다. 1933년 벨기에 식민정부는 모든 루안다인에게 신분증을 발급했습니다. 그 신분증에 후투족인지 투치족인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벨기에는 투치족을 우대하고 후투족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통치했습니다. 행정직, 교육기회, 경제적 특권을 투치족에게만 줬습니다. 80년 동안 이런 구분이 계속되면서 두 집단 사이에 깊은 원한이 쌓였습니다. 독립 후에도 이 원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차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100일 동안 약 80만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주로 후투족이 투치족을 죽였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마체테로 내려친 학살이었습니다. 단일한 원인은 없지만 벨기에가 그은 선과 80년간 강화된 민족 구분이 원한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데는 학계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루안다만이 아닙니다. 나이지리아는 250개 이상의 민족을 하나의 나라로 묶은 경우입니다. 북부에는 이슬람을 믿는 하우사족과 플라니족, 서부에는 기독교를 믿는 요르바족, 동부에는 역시 기독교를 믿는 이보족. 영국이 행정 편의상 하나로 합쳐놓은 나라입니다. 1967년 동부의 이보족이 비아프라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3년간 내전이 벌어졌고 100만에서 3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전투가 아니라 봉쇄로 인한 기아 때문이었습니다. 수단은 더 극단적입니다. 북부는 아랍계 이슬람 지역, 남부는 아프리카계 기독교 지역. 문화도, 언어도, 종교도 완전히 다른 두 지역을 영국이 하나의 식민지로 묶었습니다. 독립 후 수십 년간 내전이 이어졌고 결국 2011년 남수단이 분리 독립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독립국입니다. 100년 넘게 한 나라로 묶여 있다가 결국 찢어진 겁니다. 이 모든 비극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인이 그은 선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인이 유럽의 회의실에서 그은 선이었습니다. 그 선 때문에 민족이 쪼개졌고 그 선 때문에 원수가 한 지붕 아래 묶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지금도 세계 지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4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선 때문에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만 그은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그 선 안에서 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경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럽은 선만 그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선 안에서 경제를 통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료를 캐내거나 재배해서 유럽으로 보낸다. 유럽 공장에서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든다. 그 완제품을 아프리카에 다시 팔아 이익을 본다. 한마디로 아프리카를 유럽 공장을 위한 농장이자 광산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각 식민지마다 하나의 품목에 특화된 단일 경제가 강요됐습니다. 가나는 카카오, 세네갈은 땅콩, 코트디부아르는 커피와 코코아, 잠비아는 구리, 나이지리아는 팜유, 우간다는 면화. 원래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직접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옥수수, 기장, 카사바 같은 자급 작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정부가 여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세금을 화폐로만 내도록 강제했고 그 화폐를 얻으려면 황금 작물을 재배해야 했습니다. 자급 농사를 짓던 땅이 커피밭이 되고 카카오밭이 되고 면화밭이 됐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첫째, 먹을 것이 부족해졌습니다. 곡물 자급이 무너지면서 기근이 반복됐습니다. 둘째, 유럽 시장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국가 경제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커피값이 떨어지면 나라 전체가 가난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독립 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왜 아프리카가 지금도 자원은 풍부한데 가난한가? 이 질문의 답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이후 에피소드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동화 정책을 썼습니다. 영어로 어시밀레이션. 말 그대로 아프리카인을 프랑스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어 교육을 강제했고 아프리카 언어를 금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프랑스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서아프리카 학생들이 교과서 첫 페이지를 펴면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 골족은. 골족은 고대 프랑스의 조상민족입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자기 조상이 유럽 백인이라고 배우며 자란 겁니다. 영국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간접 통치, 인다이렉트 룰입니다. 기존 부족장과 왕을 꼭두각시로 세워서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자치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족장을 영국 편으로 만들어 주민을 다스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남았습니다. 어떤 민족 지도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어떤 민족은 억누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민족 간 서열이 공식화됐습니다. 영국이 떠난 뒤에도 이 서열은 분쟁의 불씨로 남았습니다. 벨기에와 독일은 더 직접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이 극단까지 간 사건이 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지금의 나미비아입니다. 당시 이름은 독일령 남서아프리카였습니다. 1884년 베를린 회의로 독일이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헤레로족과 나마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목축을 하며 수백 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일이 들어와서 한 일은 이랬습니다. 좋은 목초지를 빼앗아 독일인 이주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가축을 강제로 징발했습니다. 현지인을 강제 노동에 동원했습니다. 1904년 1월 헤레로족이 봉기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독일 정부는 로타르 폰 트로타 장군을 사령관으로 파견했습니다. 폰 트로타가 내린 명령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헤레로족은 더 이상 독일 신민이 아니다. 독일 땅을 떠나지 않으면 쏠 것이다. 여자든 아이든 예외는 없다. 이것이 역사에 남은 절멸 명령입니다. 독일어로 페어니 히퉁스베페. 독일군은 봉기를 진압한 뒤 생존자들을 칼라하리 사막 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막의 우물을 모두 봉쇄했습니다. 물 없는 땅으로 쫓아낸 뒤 그대로 말려 죽인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독일어로 콘천트라치온스라거. 수십 년 뒤 나치가 유대인을 가둘 때 쓰게 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수용소에서 헤레로족은 과로와 영양실조로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일부는 의학 실험에도 쓰였습니다. 두개골이 독일 대학으로 보내져서 인종 우열성을 증명한다는 연구 자료가 됐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헤레로족 인구의 약 80%, 6만에서 1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나마족은 인구의 약 50%, 1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20세기 첫 번째 제노사이드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한 가지 무거운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 방식, 절멸명령, 강제수용소, 인종분류, 의학실험이 30여 년 뒤 나치 홀로코스트의 원형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독일이 같은 논리를 반복한 겁니다. 독일 정부가 이 사건을 제노사이드로 공식 인정한 것은 2021년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17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다른 곳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벨기에 왕 레오폴드 2세가 개인 사유지로 소유한 콩고 자유국이었습니다. 23년간 인구의 절반이 사라졌고 고무 할당량을 못 채운 사람들은 손목이 잘렸습니다. 베를린 회의가 만들어낸 가장 극단적인 결과물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따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콩고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럽은 선을 그었고 그 안에서 경제를 뒤집었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절멸했습니다. 이것이 베를린 회의가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만들어지기 전 아프리카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정말로 문명이 없는 땅이었을까요? 아프리카는 원래 가난한 대륙이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유럽이 선을 긋기 전 아프리카에는 수천 년 동안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시 세계 기준으로 상당히 발달한 문명들이. 가장 유명한 사례가 서아프리카의 말리 제국입니다.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사하라 사막 횡단 무역을 장악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14세기 왕이 세계사에서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카로 순례를 가면서 뿌린 금의 양이 너무 많아서 지나가는 도시의 금값이 10년 넘게 폭락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말리 제국 이야기는 이전에 숨겨진 세계사 채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그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문명들을 보겠습니다. 세 곳입니다. 첫 번째는 동아프리카의 악숨 왕국입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100년경부터 기원 후 940년까지 약 1000년을 존속한 나라입니다. 홍해 무역을 장악했고 자체 화폐를 주조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자체 화폐를 발행한 나라는 4곳뿐이었습니다. 로마, 페르시아, 중국, 그리고 악숨. 무슨 뜻이냐면 4세기 당시 악숨은 로마 제국과 같은 급으로 분류되던 나라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악숨은 4세기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제국과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지금도 악숨 유적지에는 거대한 화강암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높이 33m. 이 정도 크기의 단일 석재 구조물을 세운 문명은 세계사에서 손에 꼽힙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악숨 사람들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남아프리카의 그레이트 짐바브웨입니다.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 번성한 석조 도시국가입니다. 이름부터가 큰 돌집이라는 뜻입니다. 외벽 높이 11m, 둘레 250m의 거대한 석조 건축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모르타르, 그러니까 시멘트 같은 접착제 없이 돌만 쌓아서 만든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유적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의 유럽 탐험가들이 이 유적을 발견했을 때 첫 반응이 이랬습니다. 이건 아프리카인이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엔 고대 페니키아인이나 아랍인이 만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성서에 나오는 시바 여왕의 궁전이라는 설까지 돌았습니다. 아프리카인이 이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20세기 들어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결국 아프리카인이 만든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짐바브웨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이 유적에서 따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아프리카의 베냉 왕국입니다. 지금의 나이지리아 남부에 있었습니다.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존속한 나라입니다. 이 왕국에서 만든 청동 조각들이 유럽에 충격을 줬습니다. 얇은 청동판에 왕의 얼굴, 전사의 갑옷, 궁중 생활을 아주 정교하게 새긴 작품들입니다. 기술 수준이 당시 유럽 공예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물들의 운명이 기구합니다. 1897년 영국이 징벌 원정이라는 이름으로 베냉 왕국을 침공했습니다. 왕궁을 불태웠고 청동 유물 수천 점을 약탈해 갔습니다. 대부분 런던의 대형 박물관, 베를린의 민족학박물관, 그리고 유럽 각지의 박물관으로 흩어졌습니다. 베냉 왕국의 역사를 보려면 아프리카가 아니라 유럽 박물관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유물들의 반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겨우 몇 년 전입니다. 2022년 독일이 먼저 일부 유물을 나이지리아에 돌려줬습니다. 영국도 지방 박물관들이 뒤따라 반환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25년 만이었습니다. 이 세 문명만이 아닙니다. 서아프리카의 가나 제국, 송가이 제국, 동아프리카의 소아힐리 해안 도시국가들, 중앙아프리카의 콩고 왕국, 14세기에 이미 학생 수 2만 5천 명 규모의 대학이 있었던 팀북투. 아프리카는 원래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도착한 뒤 이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식민지 교과서에서 사라졌고 아프리카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책에서 사라졌습니다. 아프리카의 역사는 유럽인이 도착하면서 시작된다. 이것이 식민지 교육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문명은 박물관으로 빠져나갔고 역사는 교과서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럼 아프리카는 왜 가난해졌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겹겹이 쌓였습니다. 노예무역으로 400년 동안 1200만 명이 대륙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왕국들의 무역 네트워크가 파괴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럽이 베를린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한 민족이 여러 나라로 쪼개지고 원수가 한 나라 안에 묶였습니다. 그 선 안에서 경제가 뒤집어졌습니다. 자급하던 땅이 커피밭이 됐고 먹을 것이 모자라졌고
국제 시세에 흔들리는 구조가 고착됐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절멸당했습니다. 이것이 수백 년 동안 겹쳐 쌓인 결과가 지금의 아프리카입니다. 원래 가난했던 게 아니라 가난해지도록 만들어졌다. 이 한 줄이 이 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베를린 회의의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던 유럽 열강들이 30년 뒤 서로 총구를 겨누게 됩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 전쟁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국주의 경쟁이었습니다. 식민지를 둘러싼 다툼이 유럽으로 돌아와서 유럽인들 스스로를 삼켰습니다. 다음 편은 제국의 황혼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 제국 자체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식민지들이 어떻게 독립했는지를 봅니다. 지도 위의 직선. 140년 전 베를린의 회의실에서 양복 입은 외교관들이 자를 대고 선을 그었을 때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제국주의라는 시대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의실에는 아프리카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사자가 빠진 자리에서 당사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상대를 협상할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 저항하면 절멸시키고 순응하면 착취하고 끝나면 지워버리는 것. 이것이 500년 동안 유럽이 비유럽 세계를 다룬 방식이었고 그 정수가 아프리카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지도에 그 직선이 남아있고 그 선 밑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죽고 있습니다. 다음 편은 이 시스템을 만든 유럽 자신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의 세계 대전과 함께 제국의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